네,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양강 대선 후보들의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조금 전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만나면서 제3지대 공조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다이나믹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만남 얘기도 하다가도 했었는데 좀 변화가 있었고 먼저 오늘 이재명 후보 얘기를 먼저 잠깐 좀 하죠. 네.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정부와 좀 각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예. 기재부의 정책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지원해달라. 어떻게 보면 정부와 각을 세운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전국민 선대위 이재명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중 하나잖아요. 네. 더군다나 오늘 소상공인들과 모임이고 그분들은 코로나 방역에 직격탄을 맞은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분들 말씀 듣고 역정 들어드려야 하는데 우선 첫 번째 걸리는 게 나랏돈 곳간 열쇠 쥐고 있는 재경부. 홍남기 부총리하고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코로나 국민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좀 더 많이 하자. 나라 국채 상황, 국고 상황 봐서 늘리자. 조금씩 줄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늘 네. 대립해 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국민의힘도 이제 전열을 갖춰가고 있고요. 지금 당장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정책적 선제 또는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그런 점에서 강력히 얘기를 했고 다른 나라들 네. 돈이 많아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쓴 거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풀자. 네. GDP 대비 우리 재정 확장에 쓰는 돈이 좀 작기는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서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고요. 지난 그렇죠. 여름께. 오늘 또 한번 우리 재경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급한데 숫자만 자꾸 쳐다보고 있을 거냐. 내년 선거에서 부동산과 또 하나는 코로나로 뭉뚱그려진 하나의 이슈가 있을 텐데 네. 이분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고 주름살을 펴드리는 것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가 채비를 갖추고 정책 경쟁에 뛰어들기 전에 먼저 한 번이라도 더 하려는 것 이재명 후보로서는 당연해 보입니다. 사실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면 이 과거에 이제 선거와 좀 다른 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거에는 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만했단 말이죠.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 예. 과연 각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정면으로 각을 세워서는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차별화가 됐죠. 현직 대통령이 20%대로 형편없이 떨어져 있으면 심판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정권 심판 여론이 50%를 윗도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퍼센테이지가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좀 높아요. 조금이라도 오차범위 이내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걸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 대통령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의 모든 정책과 일일이 맞서는 것은 현직 대통령과의 차별화 또는 엔티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홍남기 부총리로 대표되는 재정경제 측과의 강한 얘기도 완전한 엇나감, 대척이라기보다는 네. 급한 곳에 좀 더 돈을 쓰자라는 촉구의 의미인 것이지 그곳에 반대를 걸고 나타나는 거기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틀림없이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이 오늘부로 저희를 할 것 같은데 서민 중심들의 정책 만들자고 하면서 당연히 코로나 쪽에서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서로 간에 현 정부에 대한 주문사항은 많아질 것이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면 수위는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의 완전한 벗어나기처럼 보이는 반발 또는 그런 것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당정 협의 채널이라는 하나의 무기를 갖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160구석이라는 현역 의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에서도 굉장히 주도권과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건 못하는 거죠. 촉구는 하지만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통 크게 풀자라고 제안해놓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거 진정성 있는 소리면 지금부터 하자. 같이 하자. 내년까지 미룰 거 뭐 있겠냐 그 얘기 계속하면서 기재부에다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풀자는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 상생 지원에 관한 한 이재명 후보가 최소한 반발짝이라도 앞서 있고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에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여기에 플러스 감성에 좀 호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번에 좀 논란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비천한 집안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비천이란 말을 요즘 현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네. 더군다나 신분이나 계급 이런 관점에서는 잘 안 쓰고. 요즘에 없어졌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무슨 사극 같은 데서 나온 단어이긴 한데 자신의 가족사 슬프고 힘든 가족사를 말하는 과정에서 전체 맥락을 들으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우리 말을 다루시는 여기 앵커도 계시고 방송국 계시는 분들은 특히 말에 민감하고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시지만 특히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만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을 좀 고깝게 보거나 안 좋아하거나 덜 좋아하는 사람도 저의 말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천하다, 비천한 출신인데 내 주변을 파다 보면 좀 좋지 않은 더러운 이런 것들도 나온다. 그런데 그게 나의 탓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네. 아마 거의 워딩 그대로인 것 같은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그러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던 분들은 다 본인 책임이고 그게 문제란 말이냐. 꼭 그런 건 아닌데 왜 자기 비하 또는 이렇게 슬프고 어려운 것을 감성적인 차원에서 자극함으로써 뭐 울컥하는 그런 걸 자극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듣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지난 슬픈 가족사를 말하는 관점이 조금은 건강치 못하다. 그리고 이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주로 야당 쪽에서 비판이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오늘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예. 본인이 또 그랬기 때문에 네, 나도 못지않고 그런데 나는 주변에 그런 거 없고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다. 그걸로 동정심을 사거나 그래서 표를 얻을 생각 없다라고 말하니까 항상 말이라는 게 나의 의도와는 관계없 다르게 저쪽에 수용이 됐을 때 반응에 따라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해명이 필요한 순간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나의 말이 이렇게도 들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했을 텐데 아마 좀 격정적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그 구구절절히 아버지, 어머니부터 동생들, 형님들까지 얘기가 다 눈물 없이는 참 듣기 힘들고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일국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좀 더 의연하게 자기를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그런 걸 함으로써 쓸데없는 구설에 휘말리는 게 본인에게 그렇게 좋을 건 아니잖아요. 저런 게 네. 되풀이되면 그 점은 생각하고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상대인 윤석열 후보를 견제하는 발언은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제 검찰 정권이 되면 안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또 사법고시 부활을 일정 정도 또 필요하다라고 해서 네. 현 이제 추세와는 또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여러 측면에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된 건 노무현 정부 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로스쿨 체제로 넘어왔는데 로스쿨이 귀족 집안, 돈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가기도 쉽고 수학 돈 비용도 많죠. 학비도 비용이 많고요. 굉장히 네. 많죠. 1년에 한 7, 8절만 넘는다 그러죠. 물론 장학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로스쿨 말고라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하자 얘기는 조금 전에 나왔던 자신의 어렵고 힘들었고 슬픈 가족사 이런 데서도 개천에서도 용이 나와야 하듯이 그 통로 자체는 일단 마련은 해두자. 뭐 그걸 사법고시를 반반 이렇게까지 하자. 그렇게 파격적으로 늘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통로는 하나 만들자고 해놓은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하셨던 게 검찰 정권. 네, 검찰 아마 SNS 자주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그거 보셨겠지만 이렇게 사법고시 몇 기 아무개 김 캠프에 무슨 그 쭉 리스트를 보신 분도 더러 있으실 텐데요. 거기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법고시 거의 한 기수당 한 명씩은 다 연거가 돼 있고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의 중요한 직책들을 맡고 있고 또 이름도 널리 알려져 있는 분들이 많던데
그것만 이렇게 딱 뽑아놓고 보면 아 정말 검찰에서 무슨 기수 대표 선수들만 뽑아다가 선대위를 꾸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겠더라고요. 네. 그것을 이제 군사 정권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렇게 검찰들이 와서 핵심을 다 검사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으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 검사 출신들이 핵심이 된 군사 정권의 비교처럼 검찰 정권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경직돼 있을 뿐더러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냐의 문제인데 당장 반론이 나왔죠. 검사 집단을 군세 쿠데타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은 좀 문제 있는 역사인식이다라는 게 하나 있고 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럼 참정권의 제한을 받아야 하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건 일부분 맞긴 한 얘기입니다. 뭐 변호사를 한 사람 해도 괜찮고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 출신이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검사 일색으로 돼 있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제 삼았던 검찰 정권 이것은 이른바 정치 검찰. 저희가 이제 광의의 정치학적 용어로 쓰는 말이지만 정치 검찰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검찰의 정치적인 행태 그리고 정치적 편중성 검찰 조직 이기주의에 찌들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검사들이 윤석열 후보 옆에 주로 포진해 있고 이들의 말이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성격의 정권이 될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아마 그 지점에서 짚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자신은 매우 많은 점이 다르겠죠. 네네. 이재명은. 그래서 약점 내지는 경계할 점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무튼 그 명단을 보니까 많기는 하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집단의 힘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네. 본인은 인물론이다. 그렇죠. 나는 내가 잘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해서 바꿨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대폭 선대위를 고쳤는데 바꾸고 나서도 민주당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 심리가 여전히 승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국민들 여러분께서 민주당 정권에 걸었던 기대가 큰 만큼 집값 등등 주요 정책 그리고 내로남불 등등에서 좀 실망하는 금에 쉽게 가시지 않으니까 굳이 민주당을 내세워서 자신이 민주당의 후보임을 굳이 전면에 내세워서 강조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거보단 차라리 인물론으로 나 이재명을 제일 전면에 내세워서 이재명의 이름 석자, 이재명의 얼굴 걸고 치르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아마 본인이 힘든 그중 입지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소년공 출신으로 어렵게 공부를 했고 어렵다는 시험도 패스를 했고 공직 시장이 돼서 비교적 행정 스코어도 좋았고 하니까 그걸로만 치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물, 그리고 본인의 정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사법고시 얘기도 잠깐 했지만 여러 정책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 이 부분이 만약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접을 수도 있어요. 네. 라는 이 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대표적이었던 게 우선 굉장히 본인이 후보가 되자마자 아주 밀어붙였던 게 전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하나 보는 거하고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서의 국토보유세 신설 두 가지 다 반응이 안 좋았어요. 많이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재난지원금 다 주자는 거 돈 주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많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60% 이상이 반대했고 반대했죠. 네.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국민에게 20-30만 원 또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물론 적지 않은 돈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며칠 만에 그냥 써버리는 것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못해서 직접적 타격을 받은 분들에게 재난 손실보전금을 주는 게 먼저이지 않겠느냐 그랬고요. 두 번째는 국토보유세 신설이라고 하니까 이름도 조금 생소한 뿐더러 아니 세금을 신설해? 그리고 땅이나 집 한 채만 있어도 일단 세금을 다 낸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죠. 네. 선거 앞두고 세금 올려서 잘 된 거 별로 못 받잖아요. 알고 보면은 일단 다 세금을 낸 다음에 상위 땅 가진 사람, 부동산 많은 사람 상위 10%한테 훨씬 많이 걷어서 그렇지 않은 90%에게 돈을 나눠줘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일단 정책 이해도가 퍼지는데 오래 걸렸고 없던 세목의 신설에 대한 반발심, 저항 심리도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철회에 가깝게 나중에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면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 철회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찾아서 거기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겠고요. 네. 다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꼭 국민들 대중 추수주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 좀 너무 어렵고 딱딱하긴 한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고 네. 정말 필요한 정책인데 사람들 첫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면 안 하겠다. 그럼 그거야말로 인기 영합주의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거죠. 포퓰리즘이 되죠. 정말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면 반대가 있더라도 설득을 통해서 공론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뤄내는 것이 또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항상 국민의 여론과 눈치만 살피다가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 꼭 필요하지만 잠시 미뤄뒀다가 만약에 임기 내도 못한다면 그것 또한 넓은 의미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여론과 표심의 향방을 좀 더 예민하게 쫓아야 하는 후보의 심정과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나중에 집권을 하고 나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그리고 우선 당장은 입에 쓴 약이지만 몸에는 좋은 약이라면 그건 꼭 해야 하니까 저런 식의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저것은 반드시 한번 비판과 지적을 받을 태도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재명 후보 측은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고 고려하겠다. 미룬다고 그랬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건 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은 네, 있습니다. 나중에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선대위 출범식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선대위 진행 출범 안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것이 지금 보고 있네요. 아마 안에 시민의 연설을 잠깐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히 이제 선대위 출범이 처음에는 6일로 오늘로 딱 정해졌는데 네.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이제 지역으로 돌면서 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모실지 안 모실지도 모르겠고 뭐 지금 잠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얼굴도 잠깐 보이긴 했습니다만 네. 근데 극적인 화해를 거뒀단 말이죠. 이건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에. 자, 주말에 정말 정치 드라마라고 할까요? 네. 진짜 다이나믹했는데 모든 언론은 잠행이라고 했는데 저는 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시위성 잠행이다 했는데 금요일 날 밤에 울산에서 회동하면서 윤석열, 이준석 대표 두 사람 사이의 소통 구조와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 서운한 점 이런 것들 플러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합류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두 뉴스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그렇죠. 폭발력이 좀 커졌고 뭐 술도 제범했다고 그러고 그거 뭐 두 사람 얘기고 그 다음날 바로 부산에 가서 뭐 빨간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는 네. 건 아마들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계속 나왔으니까.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네. 지금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그렇죠. 12월 4일 날 타결이 됐죠. 울산에서 밤에. 네. 그러니까 정말 정확히 한 달간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정책이나 메시지 같은 거 발신 하나도 내놓은 게 없고 저건 밀당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것 같고요. 자리 다툼 성격도 있고 권력 다툼 성격도 있고 선대위를 누구 중심으로 어떤 컨셉으로 가져갈 거냐가 주요 싸움의 쟁점이긴 했는데 네. 너무 길고 지루했고 국민들 굉장히 싫어했고 그것은 여론조사 여러 조사기관의 숫자에 거의 비슷하게 동시에 나타났고요. 10%포인트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가 순식간에 좁혀져 가지고 심지어 어디서는 미세한 차이지만 뒤집어지기도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조금이나마 앞서는 걸로 네.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위험을 느낄 만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포탄 떨어진 자욱이 컸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은 일단 없이 출발을 했고 이준석 대표마저 없이 치른다는 것은 2030에게는 굉장한 직접적인 마이너스였을 겁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에 대해서 일정한 발언권과 대변 기능을 확실하게 해내는 게 있고 네. 감정적으로 그들과 소통과 튜닝이 잘 되잖아요. 일부러 노력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포진돼 있는 세대니까 잠깐 안에 그런 점이 있는데 일거에 만회가 되면서 한 달간 그 힘들었던 거 치하면 불과 1박 2일 사이에 추스리긴 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화학적 반응과
슬림팀,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짧게 슬림팀을 만들어서 내 일할 사람들로만 본부를 만들어서 빨리빨리 가겠다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이런 표현을 했더군요. 표현이 참 기발하고 재밌던데, 코끼리에게 면도를 시켰다. 그랬더니 뭐 군더더기나 군털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악취가 날 만한 털도 없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비슷하게 저는 해석하겠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내가 데리고 일할 사람들로 슬림하게 원팀 만들어서 가겠다와 코끼리 면도 얘기는 결국은 같은 얘기일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옆에 김종인과 거의 수평적 관점에서 네. 왼쪽 옆으로는 김종인, 오른쪽 옆으로는 이준석 등이 포진돼 있고, 뭐 김병준, 김한길 이런 사람들 같이 있겠죠.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히 액센트를 주고 있는 뭐 금태섭, 임태희, 금태섭, 뭐 윤희숙 등등등 몇 명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스테매틱, 일사불란하게 효율성 있게 일하느냐. 그리고 지금부터 무슨 경제학 논쟁하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죠. 시장주의가 많니, 코로나를 회복하는데 뭐가 많니, 이렇게 하면 힘들 겁니다. 아마 그 지점에서 김병준과 김종인 사이에 약간의 마찰 또는 뭐 이론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얼만큼 빨리 전열을 정비해서 먼저 성큼성큼 앞서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빨리 뒤따라가느냐, 적어도 정책적인 면에서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한 열흘에서 보름 사이, 저는 열흘 정도가 1차 고비라고 보는데, 네. 그때쯤에 나올 여론조사의 비율, 그게 1차적으로는 분수령 내진 향방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주말 동안 있었던 거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를 네. 보여줄 수 있는 여론조사. 네, 그거 플러스 네. 이제 막 비슷한 시점은 아니죠. 출발은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빨랐어요. 메타버스라는 게 벌써 3주째 했으니까. 그렇죠. 3주 동안 부울경과 충청과 호남을 다니는 동안 윤석열 대표는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집안 정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늘 운동화 구두끈을 조여매고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놓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열흘 동안의 여론 촉각에서 사람들이 어느 쪽에 점수를 더 줄까, 네. 마음이 어떨까. 지금 중도층에서는 상당히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따 여론조사 항목 말씀드릴 때 좀 더 상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는 뭐 지금 같이 얘기를 해보죠. 뭐 그럴까요? 지금 보면 이제 90일 정도 왔었는데 96일 지금. 네. 네네. 지금 여론조사 추이가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뭐 이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네, 약간의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41.2%, 네.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37.9%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셨습니까? 3.3% 포인트 차이니까 오차범위 2 내고요. 네. 오차범위 2 내에서도 하단이나 중간 조금 아래쪽에 포진돼 있으니까 굉장히 작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화면에 조금 전에 보신 저거는 제가 소장으로 있는 KSOY에서 한 건데 3.3% 포인트 차지만 저는 실질적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고 거의 붙어 있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이게 3주째 이러고 접전 양상입니다. 네. 참고로 정권 교체 심리는 51%쯤 되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게 좋겠다는 36.6%쯤이고요. 중도층이 조금 제가 요번 주에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데, 중도층만 떼놓고 보면 중도층이 한 350명가량 됐습니다. 네. 전체 1000명 중에서 이번 중도 응답자가 35.8%니까 358명인데 이 중에 윤석열이 낫겠다가 43.4%, 난 이재명이 좋다가 36.8%입니다. 이건 오차범위 안과 밖 그 경계점쯤 있어요.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비하면, 네. 지금부터 한 달 전이 언제냐면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때입니다. 그때에 비하자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에서의 지지율 증가는 11.9%포인트, 그러니까 약 12%포인트가 늘어났어요. 한 달간. 네. 윤석열 후보는 5%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불러드린 43.4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도층에서 윤석열 후보는 조금씩 하강 추세에 있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게 추세가 된다면 지금 3.3%포인트 차이는 굉장히 좁혀지거나
딱 붙거나 또는 살짝 뒤집어지더라도 결코 이상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한 열흘쯤 후에 여론조사가 저는 그래서 주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디어 계속해서 이제 선대위를 꾸려가지고 첫 번째 네. 발을 내딛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또 여기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라는 제3지대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두 사람을 합치면 지지율을 합치면 8%포인트쯤 됩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몸통을 흔들 만큼의 위력을 가진 꼬리까지는 안 되고 두 분이서 어느 쪽으로 합치는 정치적 후보 단위라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지만 네. 쌍끌이 특검이라고 흔히 말하는 고발 사주권과 대장도권을 묶어서 함께 특검을 추진하자. 그 단기간에 그 이슈만으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당을 압박하고 대국민 선전전을 강화할 수는 있겠죠. 그게 만약에 눈덩이처럼 커진다면 특검, 지금 대장동은 특검을 할 타이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기소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강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